그렇게 해서 지난 8년 동안 나는 거의 매일 글을 썼다. 그 결과 몇 권의 책이 출판됐다. 고등학교 시절의 나를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지난 8년 사이에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갔다는 점이다. 소설가로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됐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매일 쓴다고 해서 반드시 글을 잘 쓰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사실만은 장담할 수 있다. 소설가 김현수의 말입니다.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되도록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점수나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HSK 책을 독파한 후에 JLPT의 원서를 내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JLPT 급수야 어찌 되었던 간에 날마다 2시간씩 책상 앞에서 버텨냄으로써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조금 더 충실한 삶을 살고 조금 더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밀도 있는 평화가 차곡차곡 축적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은 여러분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지점으로 데리고 할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화해 약수를 나누고 어깨동무라도 하겠지요. 자기 자신을 보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여기저기 책장 사이를 다니다가요.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은 굉장히 얇은데 제목이 도드라지게 눈으로 쏙 들어오더라고요. 책상은 책상이다. 책 자체는 엄청 얇습니다. 아이폰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제목이 제 눈에 쏙 들어온 이유는 얼마 전까지 여기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헌책방 이름이 책상은 책상이다 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헌책방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원래 책장 사이에서 나오는 그 퀴퀴한 서고 냄새를 제가 좋아하는데 헌책방에 들어가면은 그 냄새 천지입니다. 그래서 퇴근길이건 주말이건 틈이 나면은 나들이 가는 심정으로 헌책방을 들르곤 했어요. 신림역에 알라딘 중고서적이 생긴 다음에는 또 퇴근길마다 그 중고서적을 한 번씩 들리는 것이 하루 일과였는데 요즘은 또 잘 그러지 못합니다. 읽어야 될 책들이 워낙 많아서요. 검토해야 될 책, 또 제가 읽고 싶어서 구해놓은 책, 언젠가 꼭 봐야지 하고 일단 사놓은 책, 그런 것들이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헌책방을 들르는 건 오히려 그 책들 무더기 위에 한두 권의 부담을 더 얹혀놓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못 가는데 어쨌든 예전에 있었던 헌책방 이름 책상은 책상이다. 그런데 그게 책 제목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바로 이 책에서 했습니다. 페터 빅셀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아주 얇고 재미있는 7가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얇은 책이 세계 몇십 개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답니다. 안에 책장을 펼쳐서 읽어봤는데요. 와,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글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7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중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답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이 글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교과서 안에서 이렇게 유머러스한 글도 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교과서도 발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고요. 우선 이 책상은 책상이다. 이 짧은 글 읽고 시작하죠. 지금 중학생이 아니신 많은 분들은 어쩌면은 이 글을 접해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책상은 책상이다.
어떤 나이 많은 남자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 더 이상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미소 짓기에도 화를 내기에도 너무 지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 이야기다. 그 남자는 어느 작은 도시의 거리 맨 끝 아니면 사거리 근처에 산다. 그를 묘사하는 건 별로 소용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잿빛 모자를 쓰고 잿빛 바지에 잿빛 재킷을 입고 다니는데 겨울이면 긴 잿빛 외투를 걸친다. 목은 가늘고 그 목의 피부는 바짝 마른 데다 쭈글쭈글해서 흰 셔츠의 목둘레가 너무 헐렁해 보인다. 건물 꼭대기층에 그의 방이 있다. 아마 예전에는 결혼을 해서 자식들도 있었을지 모르고 예전에는 다른 도시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도 언젠가는 어린아이였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때는 아이들도 어른처럼 옷을 입던 시대였다. 할머니의 사진첩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 남자의 방에는 의자가 둘, 책상이 하나, 양탄자, 침대, 옷장 하나가 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자명종 시계가 놓여있고 그 곁에는 오래된 신문들과 사진첩이 있다. 벽에는 거울 하나와 사진 한 장이 걸려있다.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산책을 하고 이웃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고 저녁이면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건 언제나 똑같았고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그랬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특별한 날이 찾아왔다. 햇빛이 비치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이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은 상냥하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날 말이다. 다른 날과 달랐던 점은 갑자기 모든 것이 남자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셔츠 맨 윗단추를 풀고 모자를 벗어든 뒤 걸음을 재촉했고 춤추듯 무릎까지 까딱까딱 흔들며 즐거워했다. 자기 집이 있는 거리로 들어서자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고갯짓으로 인사를 했고 집 앞에 다다라 계단을 올라가서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기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방 안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침대 하나.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자 다시 탁상 시계에서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엄청난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두 눈을 꽉 감았다. 그러고는 양손을 힘껏 쥐고 쳐들었다가 책상을 내리쳤다. 처음에는 한 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내리쳤다. 그런 다음에 책상 위를 푹 치듯 두들겨대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달라져야 해. 달라져야 한다고. 그러자 시계 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양손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목이 쉬어버렸다. 그리고 시계 가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들,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하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또 의자는 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어째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말이다.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웃들이 벽을 두드리며 거 좀 조용히 합시다 하고 고함 지를 때까지 그는 웃고 또 웃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피곤하군.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아침마다 한참씩 사진 속에 누운 채로 이제부터 의자를 뭐라고 부를까 하고 고심했다. 그러다가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시계 위에 앉아 양팔을 책상 위에 괴고 있었다.
그러나 책상은 이제 더 이상 책상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을 양탄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침에 사진 속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양탄자에 놓인 시계 위에 앉아 무엇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를 고심했다. 침대는 사진이라고 불렀다. 책상은 양탄자라고 불렀다. 의자는 시계라고 불렀다. 신문은 침대라고 불렀다. 거울은 의자라고 불렀다. 시계는 사진첩이라고 불렀다. 옷장은 신문이라고 불렀다. 양탄자는 옷장이라고 불렀다. 사진은 책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진첩은 거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었다. 아침에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있었다. 9시에 사진첩이 울리자 남자는 벌떡 일어나서 발이 시리지 않도록 옷장 위에 올라섰다. 그는 자기 옷들을 신문에서 꺼내 입고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보고 양탄자 앞 시계 위에 앉아 자기 어머니의 책상이 나올 때까지 거울을 뒤적였다. 남자는 이 일에 재미가 들어 온종일 연습해서 새 단어들을 암기했다. 이제 모든 것에 이름이 달라졌다. 그 자신도 이제는 남자가 아니라 발이 되었다. 그리고 발은 아침이 되고 아침은 남자가 되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나름대로 계속 써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도 이 남자가 한 것처럼 다른 단어들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울린다는 세워놓는다로 바꾼다. 시리다는 본다로 바꾼다. 놓여있다는 울린다고 한다. 서있다는 시리다로 바꾼다. 세워놓는다는 뒤적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남자에게서 이 늙은 발은 한참이나 사진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9시에 사진첩이 세워놓았다. 발은 시려 올랐고 옷장이 아침을 바라보지 않도록 발은 자신을 옷장 위에 펼쳐놓았다. 나이 많은 남자는 파란 공책을 사서 새로운 단어들을 그 안에 가득 적어 넣었다. 그가 이 일로 너무나 바빠지자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뒤로 남자는 모든 사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을 익혀가면서 차츰 원래의 명칭을 잊어버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만 알고 있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했다. 어느새 그는 이 새로운 언어로 가끔 꿈을 꾸곤 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들을 자기 언어로 바꾸어 그 노래들을 작은 소리로 혼자 불러보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처럼 자기 언어로 번역을 하는 일이 힘들어졌다. 옛날에 쓰던 언어를 거의 잊어버렸기 때문에 파란 공책에서 원래의 단어를 찾아보아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워졌다. 사람들이 이 물건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참 생각해봐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을 사람들은 침대라고 부른다. 그의 양탄자를 사람들은 책상이라고 부른다. 그의 시계를 사람들은 의자라고 부른다. 그의 침대를 사람들은 신문이라고 부른다. 그의 의자는 사람들을 거울이라고 부르고 그의 사진첩을 사람들은 시계라고 부른다. 그의 신문을 사람들은 옷장이라고, 그의 옷장을 사람들은 양탄자라고, 그의 책상을 사람들은 사진이라고, 그의 거울을 사람들은 사진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되고 말았다. 누군가가 내일 선생님도 축구 보러 가실 건가요? 하고 말하면 그는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또는 이런 말을 들어도 웃음이 나왔다. 벌써 2달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군요. 이런 말도 우습긴 마찬가지였다. 제 삼촌이 미국에 계세요. 웃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 모든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사실 우스운 얘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슬프게 시작되었고 슬프게 끝이 난다. 잿빛 외투를 입은 그 나이 많은 남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고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했고 더 이상 인사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다. 네, 이 책상은 책상이다를 쓴 페터 빅셀은요, 이 글에서 언어와 소통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언어의 사회성, 언어란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또 수다를 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 그 본질이겠습니다. 그 언어가 원래 본질, 그 쓰임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페터 빅셀은 이 짧은 글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은 짧고 단어도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만 이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예전에 대학교 입시 논술 문제에도 제시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이 페터 빅셀은요, 스위스 사람인데요. 어릴 때 원래 왼손잡이였고 또 철자를 잘 외우지 못해서 자주 틀렸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도 엉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글씨도 엉망이고 공책은 잉크투성이었는데도 내가 쓴 작문을 좋아하고 칭찬해 주셨던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덕분이다 라고 직접 밝힌 바가 있답니다. 자신을 인정해 준 선생님 덕분에 자신이 작가의 길을 걷게 된 페터 빅셀은요, 자신 역시 초등학교 교사를 직업으로 택해서 어른을 위한 우화,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글들을 계속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책상은 책상이다 책에서요, 이 글 말고 다른 글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라는 글인데요. 역시 이 글도 책상은 책상이다처럼 단어는 쉽고 글은 짧고 내용은 독특합니다. 페터 빅셀이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지었는지와 상관없이요, 저는 사실 이 지구는 둥글다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계속하고 계획만 이리저리 세웠다 고쳤다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지구는 둥글다. 이젠 아무것도 더 할 일이 없는 남자가 있었다. 결혼 생활도 끝났고 아이들도 곁을 떠났고 더 이상 일거리도 없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한테 이름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신이 이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이 나올 때까지 온종일 옛날 책을 뒤적여가며 찾아보았다. 그런 다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다. 그러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이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황소들이 붉은 천을 보면 달려온다는 것과 스페인에는 투우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며 달은 얼굴이 없으며 달 표면에는 눈과 코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분화구와 산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악기에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편지에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는 것, 자동차는 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는 것,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책에서 읽었고 누군가가 그에게 이야기해줘서 알았고 영화관에서 보기도 했다. 그는 사하라 사막에 모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책에서 읽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지구는 둥글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지구는 공처럼 둥근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평평하거나 아래로 또는 위로 경사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에는 나무들이 서 있고 집들이 지어져 있으며 어느 곳도 공처럼 둥글게 구부러져 있지는 않다. 지구가 둥글게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곳은 바다인데 바다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 수평선 한 줄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어떻게 휘어져 있고 지구가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 볼 수가 없다. 아침이면 태양이 바다에서 솟아오르고 저녁이면 다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태양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둥근 지구만이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돌기 때문이다.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남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몇 날, 몇 주, 몇 달, 몇 해가 지난 뒤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 그가 책상 앞으로 일어나 길을 떠나기만 한다면 훗날 책상의 반대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남자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 계속 똑바로 나아가면 이 책상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나는 알지. 그걸 알긴 하지만 믿을 순 없어.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어. 똑바로 걸어가 보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더 할 일이 없는 그 남자는 이렇게 외쳤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똑바로 걸어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일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아마도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지구 위를 하나 사왔다. 그 위에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을 출발해 지구를 삥 돌아서 다시 원위치까지 돌아오는 선을 그었다. 그런 다음 책상 앞을 떠나 대문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걸어가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직선 코스를 택하자면 그는 바로 그 집을 거쳐가야만 했다. 그 집을 삥 돌아서 갈 수는 없었다.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시작할 수가 없었던 그는 다시 책상 앞으로 되돌아와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썼다. 커다란 사다리가 하나 필요하다. 그때 그 집 뒤편으로 숲이 시작되고 그가 타고 넘어가야 할 나무 몇 그루가 그 직선 위에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종이에 이렇게 썼다. 밧줄 하나가 필요하다. 등반용 아이젠도 필요하다. 나무를 기어오르다가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었다. 남자는 이렇게 썼다. 구급약 세트가 필요하다. 비옷, 등산화, 운동화, 장화, 그리고 겨울옷과 여름옷들이 필요하다. 사다리, 밧줄, 아이젠, 구급약 세트, 등산화, 운동화, 겨울옷, 여름옷을 싣고 갈 수레도 필요하다. 이제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적은 셈이었다. 그러나 숲을 지나면 강이 있었고 그 위로 다리가 놓여있긴 했지만 그 다리가 있는 곳은 그가 가야 할 직선 코스가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배를 싣고 갈 수레가 또 한 대 있어야 하고 그 수레 2대를 실을 2번째 배가 필요하고 이 2번째 배를 실을 3번째 수레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가 끌고 갈 수 있는 수레는 한 대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수레들을 끌고 갈 남자 2사람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이 2사람에게도 신발과 옷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싣고 갈 수레가 한 대 더 필요했으며 그 수레를 끌고 갈 누군가가 또 필요했다. 그리고 이 수레들은 우선 다 함께 그의 집 앞에 있는 다른 집을 넘어가야만 했다. 그러려면 크레인이 있어야 하고 그 크레인을 운전할 사람이 필요했다. 또 크레인을 실을 배와 그 배를 실을 수레가 필요했고 크레인을 실을 배를 싣고 갈 수레를 끌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크레인 운전기사의 옷가지를 실을 수레와 이 수레를 끌 누군가가 필요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모든 것을 다 갖췄어. 지금부터 여행을 시작해도 돼.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다리도 밧줄도 등산용 아이젠도 다 필요 없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크레인이 있으니 말이다. 이젠 처음만큼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구급약 세트 하나와 비옷 한 벌, 등산화, 운동화, 장화, 옷들, 수레 한 대, 배 한 척. 이 배를 실을 수레 한 대와 수레들을 실을 배 한 척. 수레들을 실을 배를 실을 수레 한 대가 전부였다. 남자 둘과 그 남자들의 옷을 실을 수레 한 대와 그 수레를 끌고 갈 다른 남자 하나, 크레인 한 대와 그 크레인을 운전할 남자 한 사람과 크레인을 실을 배 한 척과 그 배를 싣고 갈 수레 한 대와 크레인이 실린 배를 실을 그 수레를 끌고 갈 남자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옷가지를 실을 수레 한 대와 그 수레를 끌 남자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수레를 끌 그 남자는 자기 옷가지들을 이 수레에 실을 수 있을 테고 크레인 운전사의 옷가지도 역시 이 수레에 실으면 될 것이다. 남자는 되도록 적은 수의 수레를 끌고 가려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에게 더 필요한 건 크레인 한 대뿐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크레인을 집들 너머로 운반할 수 있는 더 큰 크레인 말이다. 그러려면 그 큰 크레인을 운전할 사람, 그 크레인을 실을 배, 크레인을 실을 배를 운반할 수레, 크레인 실은 배를 운반할 수레를 끌 사람, 크레인 실은 배를 운반할 수레를 끌 사람의 옷가지를 싣고 갈 수레, 크레인 실을 배를 운반할 수레를 끌 사람의 옷가지를 실은 수레를 끌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마지막 사람이 자기 옷가지와 크레인 운전기사의 옷가지를 한 수레에 실으면 수레 숫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건 크레인 2대, 수레 8대, 배 4척, 그리고 남자 9명이 전부였다. 첫 번째 배에 작은 크레인을 실는다. 두 번째 배에 큰 크레인을 싣는다. 세 번째 배에는 첫 번째 수레와 두 번째 수레를 싣고 네 번째 배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수레를 싣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수레를 실을 배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수레를 실을 배 한 척만 더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배들을 실을 수레 2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레들을 실을 배 한 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배를 실을 수레 한 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레를 끌 세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레를 끌 사람들의 옷가지를 실을 수레 한 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옷가지를 실은 수레를 끌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옷가지를 실은 이 수레는 처음에 수레를 실은 배에 실으면 된다. 대형 크레인을 운반하려면 세 번째로 더 큰 크레인이 필요하고 세 번째 크레인을 위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크레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남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강을 건너고 나면 산이 가로막고 있고 수레로 그 산을 넘을 수는 없으며 배로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두 번째 메모지가 필요했다. 그 위에 그는 숫자들을 적었다. 구급약 세트 하나는 7프랑켄 20라펜, 비옷은 52프랑켄, 등산화 74프랑켄, 운동화 43프랑켄, 장화 얼마, 옷값은 얼마 등등등. 수레 한 대는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싸고 배는 그보다 더 비싸다. 그리고 크레인 한 대는 집 한 채보다도 비싸다. 또 크레인을 싣고 갈 배는 상당히 큰 배여야 했다. 그런데 큰 배는 작은 배보다 훨씬 비싸다. 큰 배를 싣고 갈 수레는 엄청나게 커야 하는데 엄청나게 큰 수레는 기가 막히게 비싸다. 그리고 남자들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으려고 할 테고 일단 일할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란 무척 어려울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이 남자를 무척 서글프게 했다. 그 사이에 그는 벌써 80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죽기 전에 이곳까지 돌아오려면 서둘러야 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른 건 다 놔두고 커다란 사다리 하나만 샀다. 그 사다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는 느릿느릿 길을 떠났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이웃집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남자는 사다리가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살펴본 뒤 천천히 사다리를 올라갔다. 그가 정말 이 여행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나는 그를 소리쳐 불렀다.
돌아오십시오. 그건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어느새 지붕 위에 다다라 사다리를 끌어올리고는 힘겹게 지붕 꼭대기를 타넘어가 지붕 반대편 아래로 사다리를 내렸다. 지붕 꼭대기를 넘어 건너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남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게 10년 전 일이고 그때 그는 80살이었다. 이제 그는 90살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 중국에 다다르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닫고 여행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따금 나는 대문 밖으로 나가 서쪽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엔가 지쳐서 느릿느릿하게 그러나 웃음을 띠며 숲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준다면 나는 정말 기쁠 것이다.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네. 네, 지구는 둥글다. 굉장히 특이한 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책을 많이 읽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문학책은 별로 많이 읽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꾸준히 읽어오다 보니까 재미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책상은 책상이다 라든가 지구는 둥글다 라든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빵가게 제습격이라든가, 이렇게 특이한 글들은요, 읽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이하고 색다른 글들은 한번 읽으면은 그 생경한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가서 우리가 평소에 살던 일상과는 완전 다른 장소를 구경하고 돌아온다면은 그 장소가 잊혀지지 않듯이, 이렇게 특이한 글들은 한번 읽고 나면은 머릿속에 그 느낌이랄까, 장면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떤 확고한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장기 기억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문득 예전에 읽었던 그 소설, 그 글 속의 이야기가 갑자기 이해되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전에 읽었던 그 글이 확 떠오르면서, 아, 이런 상황과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당장은 필요가 없음에도, 그리고 당장 어떤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문학책들을 계속 읽는 것. 그래서 문학책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무언가 풍요로운 것들이 쌓이는 느낌이 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글을 다 읽고 났을 때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문학이 주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상은 책상이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특이한 이야기도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살다가 갑자기 생각나실 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80살의 나이에 자기가 계속 계산해왔던 계획들을 깨끗이 집어던지고 그냥 사다리 하나를 어깨에 걸친 채 느릿느릿 옆집 지붕 위를 올라가는 나이든 남자의 이미지, 이 지구는 둥글다에 나온 그런 모습이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 짧은 글로 인해서 제 가슴속에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비슷한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페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 두 편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실 분들에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한 페이지씩 읽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